요 근래 들어서 가장 어색하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소개받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 가족협의회에서 현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몇 주 전에 사실은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건 아니고요. 그 예은이 엄마를 부르셨는데 예은이 엄마는 주일날은 다른 걸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 가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저라도 대신 오라고 그러셔서 사실은 좀 거절을 하고 싶었는데 좀 생기신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혼날까봐 꽁 대신 닭이라고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해놓고 분명히 후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 벙커원은 대학로에 있을 때 녹음하고 이런 자리가 몇 차례 있어서 가봤는데 사실은 벙커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시는 건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벙커원 교회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온 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름도 벙커원 교회니까 아마 교회 분위기는 카타콤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래서 가면은 아마 우리 김영민 님이 제일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아마 몇몇 분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보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제 예상과 달리 정말 많은 분이 계시고 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분위기도 훨씬 좋아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괜히 한다고 그랬나 그냥 부담 없이 몇몇 사람 좀 얼굴 아실만한 분들 몇몇 분하고 그냥 간담회 한다 생각하고 한다고 그런 건데 또 와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망설여집니다만 그래도 설교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설교를 할 만한 입장이나 자격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같은 그 옅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족한 신앙 고백을 한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1%라도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찬송을 부르질 못합니다. 그전에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많았고 찬양도 많았고 또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곡들도 많았고 그런 가사들도 참 많았는데 참사 이후에 찬송가 가사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부질없게만 느껴져 왔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함께 했던 찬송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에서 마지막 찬송가 가사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얘기죠. 나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실까? 심심하셔서 부르실까? 뭐 때문에 부르실까?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그런데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왜 그 뒷가사는 믿는 자의 어이할고라고 되어 있을까? 분명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이 부르면 토달지 말고 당장 달려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왜 이 뒷가사는 믿는 자의 어이 할고 그냥 완곡하게 한 표현일까? 아니면 불러도 안 가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혹시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닐까?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삭발을 한 지가 이제 막 한 달이 좀 지났는데요. 저 청문회 할 때가 이제 딱 한 달쯤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삭발한 이후에 유난히 여기저기 사진도 많이 찍히고 화면에도 많이 찍히고 그래서 볼 때마다 참 못생겼다. 머리는 괜히 밀었나, 가발 쓰고 다닐까. 박주민 변호사처럼 가발 쓰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가발 쓰고 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그 청문회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은 그 배 안에서 대기하라는 1시간 동안 12번이 반복이 된 그 방송을 왜 했는가 했을 때 선사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처음 강혜성 선원 증언으로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참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또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 오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잠자기 전에 합니다. 이런 생각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제도 오늘 이 자리 때문에 나름 긴장이 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5분도 지금 못 자고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전혀 졸리지가 않네요. 근데 누우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또는 왜 그랬을까를 매일매일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 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아는 것은 없을까? 혹시 내가 잘못 짚은 것은 없을까? 또는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또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그 잘못을 어느 누구도 당사자들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결국 제가 볼 때에는 진실은 사실은 대부분 밝혀졌는데, 그런데 그 진실에 또는 그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은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왜 그들의 책임인가, 왜 그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것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 진상규명의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특정할 수 없는 광범위한 그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일까? 참 많죠. 도입해서는 안 될 노후한 배를 도입한 과정에 수많은 추측과 의혹들이 있고요. 도입된 이후에 불법적으로 증개축이 되었는데, 증개축 과정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정부 관료 또는 공무원들과 그 선사,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을 위탁받은 기관들이 서로 밀접하게 유착이 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도 참 문제고요. 그 과정에서 특별히 지금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왜 거기에 국정원이 개입이 되어 있을까? 이번 청문회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좀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비밀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상하게 누구를 불러도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뭐 정부 고위 관료든 누구든 간에 다 부르면 와서 하는 대답은 다 똑같은데,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좀 머뭇거리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의 99% 모든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와서 증언들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청해진 선사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그 내부에서는 국정원을 담당했던 직원이라고 모두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보기는,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나고 접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국정원 담당자는 아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직원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참 재미있는 증언이 하나 나왔죠. 청해진 해운의 내부 자료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이제 국정원 직원들을 접대한 영수증이라든가 비용 목록들이 쭉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앞에서 밥 먹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국정원 직원 만나서 식사한 거다. 뭐 국정원 직원이 나 사줬다. 그 사람이 한 번 사주면 나도 한 번 사주는 거고, 다 사람 도리가 그런 거 아니냐. 아마 본인은 굉장히 그 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증언들이 뭐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정황들. 출항을 할 때 뭐 이미 참사 직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왜 분명히 우리한테는 가정통신문에는 오하마나호 타고 간다고 왔었는데 정작 타고 간 배는 세월호일까? 또 인천항에서 어느 배도 출항을 하지 않았는데 왜 유독 세월호만 출항을 했을까? 지금 당사자들이 지금 사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뭐 파악을 하기가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 사실 교감생님이라도 좀 살아 계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세월호 내에서 찍힌 CCTV 존재를 잘 아실 겁니다. 그 CCTV는 저희 가족들이 2014년 여름에 그 당비를 꺼내왔다는 소식을 그 바지선에 올라가 있던 뭐 기자로부터 전해받고, 저희가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뛰쳐내려간 적이 있어요. 뭐 딱지를 얼마나 끊어도 좋으니 무조건 빨리 가서 그거 확보해라. 그때 이제 그 CCTV 녹화 장치하고 이제 노트북, 국정원의 지적사항이 담겨있던 그 노트북을 이제 거의 강제로 해경으로부터 뺐다시피 해서 거의 007 작전 뺨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경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탈취당하다시피 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확보한 CCTV를 쭉 보다 보니까 참 확인을 하고 싶은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15일 밤에 출항을 했죠. 출항을 한 9시경에 했는데, 출항하고 나서 밤 한 11시 가까이 됐나, 그 시간에 찍힌 장면에 보면 선생님들이 한쪽에 회식을 하려고 하셨는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맥주도 큰 플라스틱 병으로 된 맥주도 몇 개 갖다 놓고 있는데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몇 분이 그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고 서 있는데, 이제 CCTV에 음성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화면만 있는 건데, 거길 보면 교감선생님하고 체육 선생님이 싸웁니다. 말싸움을 해요. 또 그 뒤쪽에 한 몇 미터 뒤에 또 여선생님들이 말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 장면에 보면 선생님도 아니고 선사 직원도 아닌데 꼭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 항상 끼어 있는 남자 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출항해놓고 같이 밤늦게 선생님끼리 회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배 안에서 손도 안 대고 이렇게 모여서 말싸움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장면들. 저희 추측으로는 아마
세월호 출항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출항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출항한 이후에도 사실은 지금 거의 이 검찰에서는 완전히 무시했고, 지금 특조위에서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참사 해역인 맹골 수도에 도착하기 전 뭐 군산 앞바다부터 시작됐던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상 징후에 관한 증언들,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이후에 배 안에서 벌어졌던 상황들,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해경에 도착하고 나서 약 한 45분에서 45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해경이 했던 모습들, 했던 행태들,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신 게 있을 텐데요. 그 아이들이 그 배 안에서 나와서 기다리면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해경한테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 헬기를 타고 왔던 해경 직원은 완전히 그런 장면을 무시하는 모습이 하나 있고요. 바로 그 출입구 바로 앞에 고무 단정을 탄 해경 2명이 있었는데, 그 해경 2명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정 위에 가만히 있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예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은이 바로 앞에 있던 아이까지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체육관 가서, 당일날 가서 막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저한테 그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은이는 살았을 거라고. 내가 나왔으면 예은이도 나왔어요. 내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몇 분 동안 좀 희망을 좀 많이 가진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 장면에 예은이가 바로 그 앞에 있었죠. 그런데 정작 그 앞에 있던 해경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단정 안에 앉아 있는 모습들. 왜 그랬을까? 선원들이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가만히 대기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해경도 무슨 다른 지시를 받은 건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 여러 명의 해경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 뭐 어느 정도 승객들이 구조되고 수습된 이후에 지금까지 2년 동안 저희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회유와 거짓말과 심지어는 협박까지, 그리고 언론이 보여준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은폐와 왜곡,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작년 2015년 일주기를 즈음해서부터는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특조위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매우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정부가 대응을 해왔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당을 비롯한 국회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이 현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걸어온 길인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다, 뭐 사실이 이렇다 저렇다,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세월호가 출항할 때부터 침몰하고 구조할 그 당시까지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출항부터 시작을 해서 침몰 구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13시간 정도 되죠. 1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뭐 예정됐던 출항 시간 6시간부터 따지면 한 16시간, 17시간 되겠네요. 그 시간 동안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봤을 때
아마 최소한도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근데 왜 그 수백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실행을 하지 못했을까? 정말 단 한 명만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이건 그냥 교통사고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좀 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과정들, 이 과정 중에 개입된, 관여된 사람들은 100% 어른입니다. 모두 어른들이에요. 이 과정 중에 아이들은 저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또는 일부 가족들과 함께 탑승을 했던 일부 어린아이들 외에는 모두 어른들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다른 그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께서 좀 화를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배 안에 탑승했던 승객 가운데 어른들도 제 입장에서 보면 잘한 게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물론 그 가운데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아주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얼마 전에도 뭐 연세대학교 교수도 그랬고, 그 포항공대 교수도 그랬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가만히 있으란다고 가만히 있냐? 대기하라는데 대기하냐? 그런 상황에선 죽을 게 뻔하면 지가 알아서 나와야지. 심지어는 지난 1차 청문회 때 해경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박상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애들 나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었다,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런 식으로 망언을 받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요. 근데 어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하고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원망을 좀 했거든요, 아이들을. 아무리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가만히만 있었냐, 그냥 나오지 좀. 아마 제가 예은이한테 빨리 나와라는 말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뭐 변명일 수도 있고요. 자기 저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거기 대기하고 있었냐면요, 같이 살려고 대기했던 겁니다. 다 함께 집으로 가려고. 다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이들은 거기 같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뭉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해경이 와서 구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줄 서 있자. 이 아이들은 단순히 줄 서 있으라고 배워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교육의 악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야 다 같이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 몇몇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밀치고 먼저 나가겠다고, 그 안에서, 모든 어른들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심지어는 그 와중에 위태롭게 서서 겨우 균형 잡고 줄 서 있던 아이가 그 어른이 밀쳐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균형 잃고 쓰러져서 빨려 들어간 아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을 해서
관련된 모든 이들, 특히 잘못 판단하거나 책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모두 어른이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요새 대학생들 간담회를 참 많이 합니다. 2주기를 앞두고 대학생들이 지금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거의 매주 한 3차례 이상씩 제가 직접 대학교 가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2건, 3건씩의 대학생 간담회가 있고 매주 매일같이 있습니다. 참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대학생들이 문제다. 옛날 같으면 대학생들이 가만히 안 있었다. 내가 대학생 때는 화염병이 어쩌고 최루탄이 어쩌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요새 애들은 역사의식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사회 문제에 관심도 없고 이래서 이 나라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실제로 집회에 나가 보면 촛불 문화제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지금 한 40대, 50대 이런 분이 사실 더 많죠. 그건 현실이긴 합니다만. 근데 거기까지, 그런 현실까지는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어른들이 한 이야기가 대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대학에 취직하려고 갔냐? 뭐 영어 공부하러 갔냐?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어떤 면에서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대학생 간담회 갈 때마다 꼭 마지막 발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20대잖아요. 특히 20대 초중반입니다. 20대 초중반은 대부분이 올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뭐 20대 중반이 넘어가야 지난번 대선 정도만 처음 참여했을까. 현재 대학생 간담회에서 만난 대부분의 학생들이 21, 22이고요. 복학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가 이제 21, 3, 4, 5 정도 되거든요. 아주 드물게 하면 28, 9 있는데 그런 친구는 한 100명 모이면 한 2, 3명 정도 있고요. 거의 90% 이상이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투표권을 올해 처음 갖게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저는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배를 잘못 도입한 또는 구조를 하지 않은 도망쳐 나온 선원, 이 사람들 법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크게 봐서 이 사회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에 우리 모든 어른들이 책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대통령 안 찍었는데, 나는 지금 여당 안 찍었는데,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안해 해야죠. 그래서 저는 대학생 간담회 마지막 발언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삭발하고 단식하고 노숙하고 도보행진하고 이거는 내가 감수해야 할 몫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볼 때 꼰대에 불과한 제가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잘못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삭발하고 단식하고 노숙하고 도보행진하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책임 없는데 왜 내가 삭발하고 단식하고 노숙하고 도배행진할 때 여러분들은 왜 그걸 같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무 책임도 없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미안해 해야죠. 근데 사실 미안해 하는 어른들 별로 못 봤어요. 그저 그 앞에서 무용담만 늘어놓죠. 내가 80년대, 90년대, 70년대 나는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결과 이런데 옛날에 어떻게 한 게 무슨 관계에서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이 아이들한테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말았어야죠. 끝까지 책임져야죠. 결국 이 모양으로 사회를 물려줘 놓고 옛날 무용담 내가 왕년에 목욕탕에서 할아버지들이 하는 내가 왕년에 이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미안해 해야죠. 그러나 결국 결론은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나오십시오. 더 관심을 갖고 더 비판하고 더 행동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지만 그러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 앞에서 나와 같은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20년 뒤에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20년 뒤에 또 다른 20대 대학생들 앞에서 나처럼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떳떳하게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지 알아? 내 덕분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행동하십시오 라고 제가 감히 대학생들에게 부탁을 하고 다니는 게 요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로 했는데요. 저는 대학교 때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뭐 좀 이상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변질시키는 거 아니냐? 뭐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뭔가 교리를 만들어간 사람 아니냐? 사실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데 3사 이후에 저는 바울처럼만 하자라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처럼만 하자.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19절에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거역할 수가 없어서라는 부분.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회개한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고 가르쳤다. 뭐 목사님도 계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사실은 성경을 뭐 그냥 제가 받은 느낌 그대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너그럽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최근에 가장 크게 감동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표현으로 미안합니다 그랬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만날 때는 안 그렇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많은 시민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 전국적으로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정말 잊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시민들은 저희한테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바울처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지요.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변한 거는 우리가 책을 보면서 아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변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했다는 것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떠들었느냐? 20절에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온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떠들고 다녔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커밍아웃 한 것이죠. 이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 자신이 과거에 속했던 그룹, 그곳으로부터, 즉 주류 사회로부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세력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크게 핍박을 받고 고초를 당할 건지 우리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변한 이후에 내가 변했구나라고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이 변한 것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어디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고초를 겪고, 가는 곳마다 불려가서 신문당하고 해명을 요구당하고, 오늘 이 본문도 결국 그래서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자신만 조용히 살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구나, 이제 입 닫고 조용히 살아야지 했더라면 이런 고초 안 겪었을 텐데, 가는 곳마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나는 회개했다는 것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실,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며 다녔습니다. 바울에게 회개에 합당한 행위는 바로 이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떠들고 다니고 알리고 다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 온몸으로 보이면서 다니자.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리본 달고 다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리본 하나 겨우 달고 다닙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저한테 정말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리본을 하나 달고 다니는 그 행위가 가장 강력한 행위다. 가장 강력한 행위다. 왜? 잊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확신하실 거예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언제든 밝혀진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밝혀진다. 아마 확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들 역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이 한 720일쯤 됐죠. 세월호 참사 이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720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질 그날까지 720일만큼 가까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실은 다 밝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나요? 이 역사에서 모든 진실이 다 밝혀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답을 못 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역사의 진실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진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그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진실이 밝혀진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결국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리본이에요. 그것이 세월호 배지이고 그것이 세월호 팔찌입니다. 내가 오늘 망설이다가 달고 나가야지 하고 리본을 달고 나가면 나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 종일 최소한 10명 이상의 사람이 내가 찬 리본을 보고 안도감과 연대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러하듯이.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오늘 리본을 달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이런 자리 가는데 혹시 달고 나가면 또 그것 때문에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누가 뒤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에이, 오늘만큼은 좀 빼고 많이 달았으니까. 아마 아침마다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 딱 나갔는데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누가 리본을 차고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드는 감정은 아마 안도감일 겁니다. 아,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저기 또 있구나.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안도감을 느낍니다.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달고 나갔을 때 그런 안도감을 나로 인해서 내가 찬 리본을 보면서 느끼는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 10명 이상이 될 겁니다. 이 안도감부터 연대가 시작이 됩니다. 연대가 거창한 게 아니죠. 무슨 거창한 연대 사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나와 똑같이 잊지 않겠음을 표현하고 다니는 사람이 또 있구나. 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한 안도감과 연대감이 모였을 때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아까 찬송가 가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마지막에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왜 부르실까요? 답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이지 않습니까? 시킬 일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죠. 뭐 그런 교회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두 손과 발로 이루어내라고 그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뭐하러 사람을 만드십니까? 뭐하러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의 두 손과 발로 직접 하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호에서는 두 발로 디디고 두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뛰쳐나와야 할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예은이도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죠.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고, 왜 아무것도 안 하셨냐고, 번쩍 들어서 육지로 딱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옛날에 구약성경에 보면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왜 지금은 그런 거 안 보여주시냐고,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이 죽었냐고, 하나님이 있긴 하는 거냐고. 그 상황에서 자식을 잃은 우리 세월호 유가족 신앙인들이 지금 증언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두 손과 두 발로 행하라고 세운 신앙인들이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뛰어야 할 때 왜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바꾸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교훈을 반드시 이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가리지 말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맞아 죽을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다 온 지방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회개했음을,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왜?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거역할 수가 없어서 분명히 증언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안 밝혀집니다. 아니, 밝혀지더라도 밝혀졌는지 안 밝혀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알 때까지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표현을,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행실,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저를 비롯한 우리 세월호 가족들, 특히 신앙을 가진 세월호 가족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함께 신앙 안에서 이 비참하기만 한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두 손과 두 발로 함께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